심리학회관 Q2 제3장 의식과 이중궤적의 마음. 두뇌 상태와 의식. 첫 번째, 심리학의 역사에서 의식의 위상은 어떤가? 1960년 이후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영향을 받아 의식, 즉 우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자각은 중요한 연구 영역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다. 19세기에 처음으로 의식을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주장하였던 심리학자들은 20세기 전반부에 의식을 포기하고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연구로 돌아섰다. 의식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너무나 어려운 주제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오늘날의 인지신경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이중처리 과정이란 무엇인가? 이중처리 과정. 의식과 인지에 기저하는 두뇌 기제를 연구하는 인지신경과학자들은 마음이 두 개의 개별적인 궤적을 따라서 정보를 처리한다 라는 사실을 밝혀왔다. 하나는 명시적인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며 다른 하나는 암묵적인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처리 과정은 우리의 지각, 기억, 태도 등 많은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어떻게 선택주의가 우리의 지각을 주도하는가? 우리는 들어오는 정보의 대부분을 차단하고 흔히 주의의 초점을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것으로 이동하면서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처리한다. 병렬 처리는 관례적인 일에 관여하는 반면에 계열 처리는 주의를 요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다. 자, 병렬 처리는 관례적인 일에 관여하는 반면에 계열 처리는 주의를 요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다. 하나의 과제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른 사건이나 주변의 변화에 대해 부주의적 맹시를 나타내기 십상이다. 수면과 꿈. 네 번째, 수면이란 무엇인가? 수면은 정기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식의 상실이다. 혼수상태, 전신 마취, 동면 등에서 초래되는 무의식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생물학적 리듬은 우리의 일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물학적 리듬. 신체는 낮과 밤의 24시간 주기와 얼추 맞추어 떨어지는 내부의 생물학적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주기 리듬은 체온, 각성, 수면 등의 하루 패턴에서 나타난다. 연령과 경험이 이러한 패턴을 변경시켜 생물학적 시계를 원위치시킨다. 여섯 번째, 수면과 꿈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리듬은 무엇인가? 수면과 꿈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리듬. 젊은 성인의 수면 주기는 매 90분에 걸쳐 4가지 독특한 단계를 반복한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면 주기가 더 빈번하게 반복을 하는데, 이 깨어있지만 이완된 단계의 알파파로부터 시작하여 NREM 1단계의 불규칙적인 뇌파로 진행하는데, 흔히 낙하하거나 부동하는 감각과 환각을 수반한다. 대부분의 수면 시간을 차지하는 NREM2 수면이 뒤따르는데, 특징적인 수면 방출을
나타내면서 대략 20분간 지속한다. 그런 다음에 크고 느린 델타파를 나타내며 대략 30분간 지속하는 NREM 3 수면으로 접어든다. 잠을 자기 시작하고 대략 1시간 후에 REM 수면 단계를 시작한다. 대부분의 꿈은 내적으로는 각성되어 있지만 외적으로는 거의 마비 상태, 그러니까 역설적 수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거의 마비 상태인 이 단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REM 수면 단계에서 꿈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밤에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할 때 NREM 3 수면은 짧아지고 REM 수면과 NREM 2 수면은 길어진다. 다시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게 되면 NREM 3 수면은 짧아지고 REM 수면과 NREM 2 수면은 길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REM 3 수면이 이제 느린 델타파에 30분 지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REM 수면과 NREM 2 수면이 점점점 길어진다. 그다음에 7번째, 수면 패턴에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연령과 신체의 멜라토닌 생성뿐만 아니라 1주기 리듬을 포함한 생물학적 요인들이 문화적 기대와 개인의 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수면과 각성의 패턴을 결정한다. 여덟 번째, 수면의 기능은 무엇인가? 수면은 인간의 진화에서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보호 기능을 담당하였을 수가 있다. 또한 손상된 뉴런들을 회복시키고 수선하는 것도 도와준다. REM 수면과 NREM 2 수면은 영구 기억을 구축하는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은 다음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느린 뇌파가 나타나는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하 수체는 근육 발달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아홉 번째, 수면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표적인 수면 장애는 무엇인가? 수면 박탈은 피로와 성마름을 이야기하며 주의 집중, 생산성, 기억 응고화 등을 손상시킨다. 우울, 비만, 관절통, 면역 시스템의 억압, 수행 속도의 저하 이런 것들도 초래할 수 있다. 수면 장애에는 불면증, 그러니까 묵묵 깨어나는 거, 그 다음에 기면발작증, 급작스럽게 수면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REM 수면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기면발작증, 그 다음에 호흡 정지증, 보통 이거는 이제 비만과 관련이 있는데 남자에게서 특히 더 그렇다. 호흡 정지증, 그 다음에 야경증, 야경증은 이제 각성, 공포, 이건 이제 아이들한테 보통 나뉘는데 나타나는 NREM 3 수면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야경증, 그리고 목류병, 아이들 NREM 3 장애에 해당하고, 그다음 잠꼬대. 다시 수면 장애에는 불면증, 기면 발작증, 호흡 정지증, 야경증, 목류병, 잠꼬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10번째,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 사건과 경험들을 꿈꾸며 대부분은 불안이나 불행을 수반한다. 꿈이 성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더 작다. 대부분의 꿈은 REM 수면 중에 발생한다. NREM 수면 중에 발생하는 꿈은 모호한 이미지인 경향이 있다. 11번째, 꿈 이론가들이 제안하는 꿈의 기능은 무엇인가?
꿈의 기능에 대해서는 5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는데, 첫째, 프로이트의 소망 충족. 두 번째, 정보 처리. 세 번째, 생리적 기능. 네 번째, 신경 활성화. 다섯 번째, 인지 발달.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 프로이트의 소망 충족은, 이 꿈이란 것은 잠재 내용의 검열받은 버전으로 작용하는 표출 내용을 통해서 정신적 안전 밸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꿈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프로이트는 소망 충족이라고 봤는데, 이제 꿈이 잠재 내용의 검열받은 버전으로 작용하는 표출 내용을 통해서 정신적 안전 밸브를 제공한다라고 봤고, 두 번째,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꿈이란 것은 그날의 사건을 정리하고 기억에 응고화 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리적 기능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정기적인 두뇌 자극이 두뇌의 신경회로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보는 견해고, 그 다음에 신경 활성화라고 보는 견해는 두뇌는 신경 활동을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로 엮어냄으로써 그 신경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렇게 시도한다는 견해다. 그리고 인재 발달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꿈은 발달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되겠다. 자, 또 꿈에 대한 꿈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어떤 기능에 대한 견해 5가지. 프로이트의 소망 충족, 안전 밸브를 제공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사건 정리하고 기억 응고화 또한 돕는다는. 그리고 생리적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견해. 두뇌 신경회로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걸 도와준다고 보는 거고. 그럼 신경 활성화하다라고 보는 견해는 신경회로를 발달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도와준다고 보는 견해고. 신경 활성화 이론은 신경 활동을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엮어내서 그 신경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보는 견해고,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이라고 보는 견해는 발달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견해다. 대부분의 꿈 이론가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 종에게서 램을 박탈한 이후에 나타나는 램 반동이 보여준 바와 같이 램 수면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 약물과 의식. 12번째, 물질 남용 장애란 무엇인가? 내성과 금단, 그리고 중독이 이러한 장애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물질 남용 장애자는 손상된 제어 능력, 사회적 와해, 위험행동, 그리고 내성과 금단이라는 신체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향정신성 약물은 지각과 기분을 변화시킨다.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약물을 필요로 하는 내성, 그리고 사용 중지에 수반되는 심각한 불편함인 금단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중독은 부정적인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이나 특정 행동, 그러니까 도박 같은 이런 특정 행동을 강박적으로 갈망하는 것이다. 13번째, 중독의 개념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심리학자들은 중독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왔는지, 그리고 중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거역할 수 없는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왔다. 이 중독은 강력한 것일 수 있으며 많은 중독자들은 치료나 집단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렇지만 중독을 제어할 수 없는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신감,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갉아먹을 수가 있다.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수많은 과도한 행동들에까지 확장되어 왔지만 한 행동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DSM-5가 도박장애와 같은
행동 중독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속 연구가 필요한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을 제한함으로써 중독 개념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14번째, 진정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진정제. 알코올, 바르비투르산염, 그러니까 신경안정제인 바르비투르산염, 아편제와 같은 이런 진정제들은 신경활동을 무디게 하고 신체 기능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알코올은 탈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해로운 것이든 이로운 것이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판단도 손상시키고 렘 수면을 억압함으로써 기억 과정을 와해시키며 자기 자각과 자기 제어 능력도 감소시킨다. 사용자 기대가 알코올의 행동 효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 알코올, 바르비투르산염, 신경안정제, 아편제 이런 것들은 진정제에 속한다. 그다음 흥분제란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암페타민, 메탄펜타민, 엑스타시 이런 것들을 포함한 흥분제는 신경활동을 자극하고 신경기능 속도를 빠르게 하며 에너지와 기분 변화를 촉발한다. 모두 상당한 중독성을 갖는다. 니코틴 효과가 금연을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미국인 중에서 흡연자의 비율은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카인은 사용자에게 신속한 행복감을 제공하지만 1시간도 안 되어 급격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코카인 사용의 위험에는 심장 발작과 의심성 등이 포함된다. 메탄펜타민의 사용은 도파민 생성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엑스타시, MDMA는 흥분제이며 동시에 약한 환각제로 황홀감과 친근감을 초래한다. 사용자는 면역 시스템의 억제, 기분과 기억의 영구적 손상, 그리고 탈수증과 체온의 급상승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 다음에 16번째, 환각제는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 LSD, 애시드와 마리화나와 같은 환각제는 지각을 왜곡시키고 환각, 즉 감각 입력 없는 감각 이미지를 촉발한다. 사용자의 기분과 기대가 LSD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인 경험은 환각 그리고 황홀감에서부터 공황 상태에 이르는 정서이다. 마리화나의 주 성분인 THC는 탈 억제, 황홀감, 이완, 통증 감소, 감각 자극에 대한 강렬한 민감도 등을 촉발할 수가 있다. 또한 우울이나 불안의 느낌을 증가시키고 운동 협응과 반응 시간을 손상시키며 기억 형성을 와해시키고 폐 조직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17번째, 사람들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약물의 습관적 사용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과 같은 특정 약물에 생물학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스트레스, 우울, 무력감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도 또한 압력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물을 시도하게 이끌어가며 때로는 중독에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 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문화 집단과 인종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영향 각각은 약물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가능한 통로를 제공해준다. 제4장 선천성, 후천성,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
행동유전학, 개인차의 예측. 첫 번째, 염색체, DNA, 유전자, 그리고 인간 게놈이란 무엇인가? 행동유전학자들은 개인차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유전자란 DNA의 코일 형태의 연쇄로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의 생화학적 단위이다. 다시, DNA의 코일 형태의 연쇄로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의 생화학적 단위이다. 유전자가 발현하면 신체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코드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인간 특질은 함께 작동하는 많은 유전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 게놈은 인간을 다른 동물종과 구분시키는 공유된 유전 프로파일이며 염색체 내에서 모든 개별 수준의 유전 물질들로 구성된다. 행동 유전학자들은 행동에 미치는 유전 영향과 환경 영향의 상대적 힘과 제한점을 연구한다. 두 번째, 쌍둥이 연구와 입양아 연구는 어떻게 선천성과 후천성의 영향,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연구, 분리 성장한 쌍둥이 연구, 그리고 생물학적 부모와 입양 부모 연구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분리할 수 있게 만든다. 분리 성장한 일란성 쌍둥이 연구는 동일한 유전자를 유지하면서 상이한 가정 환경의 효과를 검증한다. 입양 가정 연구는 동일한 가정 환경을 유지하면서 유전 차이의 효과를 연구한다. 신장이나 체중과 같은 특질과 같이 유전 가능한 개인차가 성별 차이나 인종 집단 차이를 반드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공유하는 가정 환경은 성격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 세 번째, 심리학자들은 기질에 관하여 무엇을 알아내는가? 생애 첫 주부터 나타나는 한 개인의 특징적인 정서 반응성과 강도를 나타내는 기질의 안정성은 유전적 소인을 시사한다. 유전 효과는 심장박동과 신경계 반응과 같은 생리적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네 번째, 유전성이란 무엇인가? 유전성은 개인이나 집단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유전성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변산성을 유전자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다시, 유전성이란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변산성을 유전자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신장이나 지능과 같은 특질에서 유전 가능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유전 가능한 집단 차이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유전자는 어떤 사람의 신장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해 주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이 한 세기 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이유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다섯 번째, 분자 유전학 연구는 어떻게 선천성과 후천성의 효과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분자 유전학 연구는 유전자 집단이 많은 인간 특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가고 있다. 유전자 구조와 기능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자 행동 유전학의 한 가지 목표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 체중이나 성적 지향 또는 충동성 등과 같은 복잡한 특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환경은 유전자 발현을 촉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후생 유전학 분야는
DNA에서의 변화 없이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다. 6번째, 태아 유전 검사의 이득과 위험성은 무엇인가? 태아 유전 검사. 오늘날 유전자 검사는 수많은 질병의 위험이 있는 집단을 밝혀낼 수 있으며 유전 영향을 받는 질병의 표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태아 검사는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한다. 예컨대 태아의 성감별 검사는 선택적 낙태를 가능하게 만들어 왔는데 어떤 문화에서는 남아의 출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그리고 심리장애 취약성 조사는 위대한 천재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핸델, 반 고흐, 처칠, 링컨, 톨스토이, 디킨스, 이들은 모두 심리장애가 있던 사람들이었다. 다음, 진화심리학, 인간 본성의 이해. 7번째, 진화심리학자들은 행동의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선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진화심리학자들은 후손 전파와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변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어떻게 자연선택이 특질과 행동 경향성을 조성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다시, 진화심리학자들은 후손 전파와 생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변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어떻게 자연선택이 특질과 행동 경향성을 조성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어떤 변이는 돌연변이, 그러니까 유전자 복제에서의 무선 오류에 해당하는 돌연 변이에서 발생하고 다른 변이는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새로운 유전자 결합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유전적 유산을 공유하며 조상들의 생존과 후손 전파를 촉진하였던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소인을 가지고 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의 체제화 원리이다. 그는 진화 원리가 심리학에 적용될 것을 예상했다. 8번째, 진화 심리학자들은 성징과 배우자 선호에서의 성차를 어떻게 설명한가? 남자는 성행위를 오락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여자는 관계적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남자들이 건강하고 다산의 외모를 갖춘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릴 기회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 여자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의 후손에게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배우자를 찾음으로써 자신과 자식의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9번째, 인간 성징의 진화적 설명에 대한 핵심 비판은 무엇인가? 인간 성징의 진화적 설명. 진화 심리학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비판자들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결과로부터 출발하여 거꾸로 진행하면서 설명을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행하였던 행동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다 우수하고 즉각적인 설명은 학습된 사회 스크립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비판자들은 그러한 설명이 사람들의 성행동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인지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대응을 한다. 이들 진화심리학자들은 사회 영향과 문화 영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진화 원리에 근거한 검증 가능한 예측의 가치도 언급하고 있다. 문화와 성별을 비롯한 환경 요인. 10번째, 초기 경험은 두뇌를 어떻게 조성하는가? 유전소인과 특정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환경은 유전자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며 유전 영향을 받은 특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 아동의 두뇌가 발달함에 따라서 신경연결은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그렇게 되면 경험이 가지치기 과정을 촉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약화되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연결은 강화된다. 아동 초기는 두뇌를 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생애 전반에 걸쳐서 두뇌는 학습에 근거하여 스스로 수정해 나간다. 11번째, 부모와 또래는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을 만들어가는가? 부모는 예의범절과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같은 영역에서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성격과 같은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동이 또래들과 맞추고자 애씀에 따라서 외모, 악센트, 비속어, 태도 등 또래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부모는 자녀의 이웃과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또래 집단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2번째, 문화는 어떻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는 한 집단이 공유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동, 아이디어, 태도, 가치, 전통이다. 문화교범은 구성원들에게 용인하고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준 규칙이다. 문화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13번째,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는 가치관과 목표에서 어떻게 다른가? 한 문화 내에도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북미와 서구에서 볼 수 있는 자기의존적인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문화는 개인의 독립성과 성취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정체성을 자존감, 개인적 목표와 태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에 따라서 정의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연계의 바탕을 둔 집단주의 문화는 상호 의존성, 전통, 조화 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체성은 집단 목표, 책무, 집단의 소속감 등에 근거하여 정의한다. 14번째, 성별, 젠더의 의미는 성, 섹스의 의미와 어떻게 다른가? 심리학에서 성별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을 정의하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은 특질이다. 성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는 생물학적 영향을 받은 특징을 지칭한다. 따라서 성별은 생물학적 소인, 발달 경험, 그리고 현재 상황이 작용한 산물이다. 15번째, 남성과 여성이 유사한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차이를 보일 경향이 있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유사하게 보고 들으며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유사한 유전적 구성 덕분에 다르기보다는 훨씬 더 유사하다. 유사하게 보고 들으며 학습하고 기억한다.
남자와 여자는 체지방, 근육, 신장, 사춘기 출현 연령, 기대, 수명, 특정 장애의 취약성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 공격적이며 신체적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크다. 여자의 공격성은 관계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자가 사회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리더십 스타일은 지시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자의 리더십은 민주적인 경향이 더 크다. 여자는 사회적 연계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며 상냥하고 우호적이다. 그다음 16번째, 성호르몬은 태아와 청소년의 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 발달 장애란 무엇인가? 성염색체와 성호르몬은 모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학적 성은 23번째 염색체 쌍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결정한다. 어머니는 항상 X염색체를 제공한다. 아버지는 여성을 초래하는 X염색체 또는 부가적인 테스토스테론 방출과 남성 성기의 발달을 촉발함으로써 남성을 초래하는 Y염색체를 제공한다. 사춘기에 1차 성징과 2차 성징이 모두 발달한다. 성 관련 유전자와 생리적 요인이 남성과 여성 간의 행동 차이와 인지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성 발달 장애는 성염색체와 해부학적 구조의 비정상적 발달을 수반하는 생례적 질환이다. 그 다음 17번째, 성별 역할과 성별 정체성은 어떻게 다른가? 성별 역할과 성별 정체성. 문화가 남성과 여성에게서 기대하는 행동인 성별 역할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사회학습 이론은 강화와 처벌,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학습함에 따라 성별 정체성을 학습한다고 제안한다.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모델링과 보상이 성별 유형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도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아동들은 자신을 남자의 세계나 여자의 세계에 일치시킨다. 다른 어떤 아동들은 양성성을 선호한다.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의 성별 정체성이나 표현은 생득적 성과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성적 지향은 이성애적이거나 양성애적이거나 무성애적일 수가 있다. 그럼 18번째, 발달에 대한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발달에 대한 생물 심리 사회적 접근. 개인적 발달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초래한다. 생물학적 요인은 공유하고 있는 인간 게놈, 개인적 변인, 출생 전 환경, 성 관련 유전자, 호르몬, 생리적 특성 등을 포함한다. 심리적 요인은 유전자,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신경망에 대한 초기 경험의 효과, 성별과 기질과 같은 자체적인 특성이 촉발하는 반응, 개인적 신념과 감정, 그리고 기대 등을 포함한다. 다시 심리적 요인에 유전자,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신경망에 대한 초기 경험의 효과, 성별과 기질과 같은 자체적인 특성이 촉발하는 반응, 개인적 신념과 감정,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끝으로 사회 문화적 요인은 부모와 또래의 영향, 문화적 전통과 가치, 문화적 성별 규범 등을 포함한다.